안녕하세요, 문학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미셸 우엘벡의 소립자입니다. 프랑스 문단의 거장으로 자리잡은 작가 미셸 우엘벡에 대한 내용은 지도와 영토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립자는 1998년에 발표된 미셸 우엘벡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소설로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가 되었는데요.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모 일간지에서는 이 소설을 1998년 올해의 소설로 선정하기도 했죠. 특히 노골적인 성적 묘사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 작품을 다루기가 꺼려지기도 했습니다만 내재된 주제가 상당히 깊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 책의 주제는 감상평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브리노와 미셸이라는 형제죠. 두 사람은 자닌이라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납니다. 미셸은 아나벨이라는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죠. 그런가 하면 브리노는 나중에 크리스티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미셸에게는 허브 제작이라는 제자가 생기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노와 미셸 형제는 자닌이라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 각각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자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르주 클레망이라는 성형외과 의사와의 사이에서 브리노를 낳았죠. 하지만 세르주와 자닌에게 있어 브리노는 예상치 않은 아이였고 결국 브리노는 알제의 외가에 보내져 거기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자닌은 마르크 제르진스키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그와의 사이에서 미셸을 낳은 것이었죠. 하지만 미셸 역시 부모의 방치 속에서 성장하고 이를 보다 못한 할머니가 그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미셸이 10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또래 남자아이들과는 달리 과묵하고 점잖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생화학에 관심을 가지죠. 시간이 흘러 사춘기가 된 미셸은 아나벨이라는 또래 여자아이와 사귀는 사이가 됩니다. 한편 알제의 외가에서 성장한 브리노는 외조부의 죽음과 더불어 프랑스로 이주하고 얼마 후 외조모마저 세상을 떠나죠. 브리노는 기숙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를 꾸역꾸역 감수하면서 지냅니다. 나중에 브리노도 미셸이 살고 있는 그의 할머니 댁으로 가 함께 지내게 되면서 아나벨과도 알고 지내게 되죠. 얼마 후 세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고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그랬듯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데 얼마 후 미셸과 아나벨은 헤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브리노는 교사가 되고 미셸은 연구원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브리노는 청소년기에 친구들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억눌린 욕망 때문인지 성에 대한 강한 도착을 보이고 미셸은 형과 달리 연구소에 들어가 생화학 연구에 매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브리노는 변화의 장이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캠프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크리스티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두 사람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파리로 돌아오고 나서도 만남을 이어가고 나체주의자들이 휴양을 즐기는 해변으로 가 육체적 쾌락에 탐닉합니다. 한편 미셸은 할머니의 묘지 이장 때문에 오랜만에 시골로 가는데 거기서 거의 20년 만에 아나벨과 다시 재회하죠. 싱글인 두 사람은 다시 사귀게 되고 파리로 돌아와서도 만남을 이어갑니다. 브리노와 크리스티안도 파리로에 돌아오는데 두 사람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클럽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 크리스티안은 반신불수가 되고 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 그녀는 사망하게 되죠. 미셸의 애인인 아나벨도 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미셸은 계획대로 아일랜드로 이직하여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브리노는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아일랜드에서 10여 년을 연구활동을 하며 생화학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되죠. 그의 연구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세포든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인간 역시 이를 통해 불멸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셸의 제자인 허브 제작은 그의 연구를 계승하여 인간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는 기술을 개발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이 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셸 우엘벡의 대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 소설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집어들면 난감한 느낌을 받게 될 텐데 노골적인 성적 묘사 때문입니다. 여간한 문학작품에서는 성적인 묘사를 하더라도 은근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단어나 표현이 상당히 노골적이고 적나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이 야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신기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두 형제 브리노와 미셸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로서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형인 브리노의 경우에는 성도착증이 의심될 정도로 성행위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성적인 묘사가 브리노 때문에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생각은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쾌락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고 그것들을 인생이라 부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강한 반례가 되는 것이 그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동생 미셸입니다. 미셸의 경우는 물론 아나벨과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성적인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자신이 관심 있는 생화학 분야의 연구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 소설에서 브리너와 미셸이 각각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끝내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데, 두 사람은 각기 다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육체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브리노는 사랑했던 여자인 크리스티안이 역시 육체적 욕망에 충실하게 살다가 사망하는 사고를 겪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충격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여생을 보냅니다. 미셸 역시 사랑하는 여자 아나벨을 암으로 잃고 나서 아일랜드로 넘어가 생화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행방불명되죠.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미셸은 인류의 지식을 진보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브리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이지만 미셸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후세에 길이 남기게 되지만, 브리노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육체적인 욕망은 일시적이며 영원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브리노의 파트너로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던 크리스티안의 죽음과 화장을 통해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육체의 모습은 육체적 욕망의 헛됨을 보여주는 것 같죠. 이런 점 때문에 이 소설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야한 느낌보다는 허무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제목인 소립자를 통해서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소립자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읽은 문학 작품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과학용어를 쓴 작품이 아닐까 합니다. 소립자는 종전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로 알려져 있던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단위의 입자로 지금도 그 종류를 밝혀내고 있는 단계라고 하죠. 원자는 산소 원자가 있고 수소 원자가 있어 각각의 물리화학적 특징이 명확해 원자마다 고유한 내재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립자들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산소 원자가 될 수도 수소 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죠. 산소 소립자, 수소 소립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바뀌는 것만으로 고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가진 원자를 만들어내는 소립자가 주는 충격이 작품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재적인 속성을 지닌 소립자라는 개념을 포기하면 우리는 깊디 깊은 존재론적 공허 앞에 놓이게 된다. 특별한 내재적인 속성이 없는 소립자로 이루어진 세계라면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본질적으로 내재된 특성이나 목적이 없는 것 아니라는 것이고, 여기서 깊은 공허를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브리노의 경우에는 이런 관점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삶은 어떤 지향점이 없는 삶으로서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성적인 행동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전부죠. 그는 심지어 안느라는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빅토르라는 아들이 있지만 소설의 중반부 이후에는 아들조차 쳐다보지 않고 지냅니다. 인간이 마치 소립자처럼 고유의 목적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라면 브리노처럼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월전략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의 말미에 미셸이 연구한 것을 이어받은 허브 최작이 개발한 기술도 이런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의 육체를 무한히 복제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각자 고유한 특성과 목적을 내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관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던지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생각할 거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피상적인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두 남자 브리노와 미셸은 형제인데, 특이하게도 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자니는 무슨 세상에 저런 엄마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엄마인데, 그녀는 아들들을 낳고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들 또한 자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브리노와 미셸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자닌과 그녀의 남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사이에는 만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저마다 자기 길을 가던 중에 우연히 마주쳐서 아이 하나를 낳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각각 할머니를 통해 양육되고, 그나마 브리노는 어린 나이에 외조부모를 잃고 미셸의 할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죠.
브리너와 미셸은 이런 연유로 함께 청소년기를 보내긴 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일반적인 형제와는 달리 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그들은 종종 만나고 대화도 하는 모습이지만 그들의 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학적인 고담 준론 같은 것이었죠. 그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들의 삶을 나누지 않았고 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 브리노는 크리스티안을, 미셸은 아나벨을 잃어 비슷한 슬픔을 겪었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지 않았죠. 그 결과 브리노는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고 미셸은 고국을 등지고 아일랜드에서 연구에 매진하다가 행방불명된 겁니다. 비록 가족간이지만 피상적인 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찾지도 않는 상황을 겪고 말죠. 이런 관계를 그린 것은 물론 작가 미셸 우엘백이 의도한 바라고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 단 한 번도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지되어 온 관계에서 당장의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갑작스러운 의지를 찾기란 어려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가족 사이더라도 피상적인 관계가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불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서로를 찾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평소에 관계를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립자 줍줍이었습니다. 각 개인이 제각기 홀로 서 나가야 하는 시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